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면서도 조금 좀 어렵게 대하는 그런 변호사 의원님이 있습니다. 세월호 변호사, 거지갑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인데요. 자, 뭐 국회의원 돼서 사실 많이 깔끔해지셨는데 옛날에는 이렇게까지도 깔끔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렇죠? 자, 박주민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박주민 의원한테 그냥 솔직 담백하게 오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맨날 하는 그런 그 인터뷰, 다른 인터뷰에서 하는 그런 똑같은 대답 하지 마시라. 네. 사실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솔직하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좀 맛보기 질문인데요. 문체부에서 공무원이 어제 나온 기사예요.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이 되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승소했다. 이제 이게 어제 나온 기사였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아니, 저는 사실 아무거나 물어보신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제가 기사를 못 봤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 공무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뭐 자신이 이제 SNS에다가 이제 뭐 그 한창 반일 뭐 이런 감정 나오고 그랬을 때 난 친일파다 이러면서 또 이제 정부를 좀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잘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냐면 박근혜 정부 때 그 정도 비판한 거는 그냥 주의 정도로 끝난 내용이었다. 근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는 몰상식하게 공무원을 파면시키더라. 그래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하고 비판도 못하게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맛보기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파면 이유나 또는 그 파면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다퉜을 때 왜 그 파면됐던 분이 승소했는지를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가지고.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파면이 됐어요. 그 당시에. 위반 뭐 이런 거를 이유로 품위의무 했었네요. 위반. 네. 좀 과했으니까 이분이 승소하셨겠죠? 파면이? 네. 그러니까는 그 문체부에서 과하게 파면한 게 좀 잘못된 것이다. 법원 결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좀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좀 내로남불이 심하다, 욕도 못하게 한다, 언론 오히려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죠.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어떤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뭐 공무원 사회를 먹누른다? 네네.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각 부서마다 또 부서장의 특성마다 좀 다른 식의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건 일단 모르겠다는 게 기본적인 대답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부서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테니까 네. 그거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여기까지 대답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자, 어제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조민양 관련해서 뭐 7대 스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허위다 그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대원 내고 나오셨어요. 네. 네, 그때 당시에도 원래는 되게 잘 나가는 소위 강남 8학군 자제분 아니었습니까? 우리 박 의원님도? 저요? 네, 그건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강북에서만 태어나서 자랐고요. 예. 그래서 강남 쪽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대원 내고를 비롯해서 이런 뭐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든가 또 이제 네. 소위 잘 나가는 요즘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 이 조민영도 한영외고인가 나왔잖아요.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스펙 같은 거 이렇게 학종으로 학교 들어갈 때 스펙 같은 거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학교에 들어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입학도 쉽게 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들의 스펙 대물림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문제가 됐고 이번에도 그래서 판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둬서 이게 공정하지 못한 그런 스펙 대물림에 대해서 한번 일침을 가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사실은 판결이 내려졌다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강남이라든지 또는 잘 사는 분들이 자제분들을 위해서 뭐 스펙을 막 만들어내고 그 정도가 막 허위에 달하고 그런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다고는 인정하세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좀 알아주셔야 돼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예요. 네, 맞아요. 스펙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없었고 네. 제 아이가 지금 4살입니다. 4살이요? 예, 뭐 어린이집 다니는데 스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그러네요. 같은 경우 제가 그걸 주변에서 보거나 한 적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 판사들이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는 이제 양형이 4년이나 나와서 아무리 7대 스펙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추천서나 뭐 인턴 확인서 같은 거를 조금 과장해서 썼다. 내지는 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금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실형 4년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재용 사실 좀 재판하고 그렇죠. 비교해봤을 때 이제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경심 교수가 만들어낸 스펙 우리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워낙 바른 말을 조국 전 교수 조국 교수 쪽에서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얄밉다는 정서가 많이 있더라. 이게 좀 자기네끼리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놓고 마치 깨끗한 척하는 그 부분이 너무 싫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경제학자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이 지금 아마 사회에 돌아다니는 여러 프레임 중에 가장 강력한 프레임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내로남불 프레임이 진짜 강하게 자리 잡으면 아마 저개혁 사회가 될 것이다. 저개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무도 개혁적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개혁적인 얘기를 못하고 네, 오히려 아무도 사회가 더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00% 깨끗하지 않으면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들 아니고서는 100%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이슬만 먹고 살지 않고서는 네. 또 아주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자라서 성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으면서 엄청 신경 쓰고 살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뭐 아마 흠이 있을 텐데 네네. 흠이 있으면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뭔가 바르게 살자라는 얘기를 하거나 더 나은 사회로 가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돼서 네.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더 강력해지면은 저개혁 사회가 될 것이고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언론인들이다. 언론인들. 언론인들은 뒤에 숨어 있잖아요. 네, 자기 네. 삶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남의 삶만 까발리. 남의 삶만 까발리잖아요. 네. 너 다 우리 언론만 비판할 수 있어가 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판결을 보고 저는 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노영 변호사님 출연하셨던 거 들으면서 왔는데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증인이나 증거를 신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채택을 안 해줬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있어서 그 판결의 추론이 과연 진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냐에 네.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 예. 그 진중권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이게 위법 수집 절차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뭐 좀 재판이 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김칠준 변호사 측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사 이제 얘기였었는데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가 위법 수집 증거냐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무조건 전부 다 이제 판사님 말이 다 맞다는 취지로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진중권 교수님 같이 출연하셨잖아요. 들어보니까 판결문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판결문에 써져 있는 순간 모두 다 맞는 말만 되냐. 네. 우리가 그 사법 절차를 통해서 나온 판결문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판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균형 감각 있게 증거나 증언이 검토됐는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과정도 아쉬움이 많다라고 좀 지적이 될 수 있었던 판결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진 교수나 이런 분들은 조국 전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이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자중질환 혹은 뭐 자가당착에 빠진 거다 이런 취지를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뭐 조국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야 본인 또는 본인 가족 관련된 얘기인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사법부가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 저렇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사람이다.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러시지? 그럼 진중권 교수님은 본인이 혹시 재판 받으시거나 이럴 때 나는 절대 얘기 안 해 이렇게 하실 건가? 네, 좋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만나면 물어봐야 한번 되겠습니다. 여쭤보세요. 네, 좋습니다. 아니 본인 가족이 재판 받는데 재판부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재판부 이런 건 좀 서운하다. 말을 못 하시나? 하면 안 되나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라면 혹은 그 부인과 뭐 가족이라면 네. 이제 지금 조민양 이번에 뭐 부산대 뭐 의전원도 마찬가지고 고려대학교 입학까지 또 취소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좀 잘 나가다가 법무부 장관 괜히 안 한다 그랬는데 하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온 식구가 전부 다 이제 망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강남의 평범한 뭐 교수이자 사람이었던 그 부인은 지금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딸은 의사 된 고시까지 합격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취소될 무효될 뭐 이런 위기에 처해 있고 뭐 아버지도 사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 재판을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또 유죄 나올 가능성도 좀 있고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나 다른 데서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한 집안이 거의 이제 망해가는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의 본가 쪽, 뭐 동생이라든가 이 집도 사실은 조금 좀 거의 풍비박산이 난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너무 정치의 희생양으로 볼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 이게 정말 비극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나 맥락 같은 거는 왜 발생한 것인지. 뭐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의문점 또는 좀 이상하다라고 보는 점이 있다면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검찰 특수부가 고등학생이나 또는 대학생의 어떤 인턴을 했을 때 그게 10시간이라고 적어냈는데 사실은 7시간 했던 것이다라고 수사하는 데인가? 우리나라 특수부 검찰들이 그거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특수부 검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거를 왜 하냐. 네네. 그러면 다른 또 수많은 그렇게 했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느냐.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보기에 이상한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데서 검찰권 남용이라든지 오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던 거고. 네. 그런 부분은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 좀 주제를 조금 달리해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이재명 지사 캠프의 공동 총괄 본부장, 네. 뭐 서열 2위라고 하시더라고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그랬었나요? 네, 김태원 네, 정치쇼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자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높은 분 쪽에 계시니까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낙연 캠프에 있는 선대위원장 서른 의원이 네. 저희 방송에 오셨어요. 아,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일부러 서른 의원을 생각해서 그거를 하진 않았어요. 인터뷰를 공개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 욕설 녹음 파일 들어봤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들어봤다. 저는 사실 듣기 싫어서 안 들어봤는데 근데 저보고 꼭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그걸 듣고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직접.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바로 우리 지지자들 나 설득 못한다. 나도 사실 듣기도 싫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우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저는 녹음 안 파일? 들어봤습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봤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데. 자, 근데 이제 설득 못할 수준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서른 의원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원팀이 뭐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취지 발언한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논란이 좀 돼서 저도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좀 남겼습니다. 네. 그 어떻게 그러면은 뭐라고 남기셨어요 페이스북에? 뭐 원팀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서른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앞으로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예. 너무 원론적이시네요 진짜로. 그럼 뭐 원론적으로 얘기해 지금 서른
서른 의원님한테 제가 뭐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저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어쨌든 이건 집안 식구들 간의 이제 불화가 사실은 그 해당 녹취 파일에 들어있는 욕설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전부터 엄청 오래된 얘기예요. 이재명 지사가 선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거의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우리도 무슨 취지 말이었는지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지금 자꾸 녹음기처럼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주장 자체를. 그거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그 어떤 분이 뭐 지금 댓글로 아유 뭐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안 들어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됐던 네.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 본인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었고 아쉬웠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선거 때만 되면 또 이게 또 반복되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뭐 내용이 거칠기도 하고 네. 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뭐 내용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었고 뭐 그럴 때마다 이제 후보 본인은 사과하고 뭐 자신이 좀 모자라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또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면은 기존에 이제 선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를 계속 선택했던 분들의 판단, 또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의 판단이 너무 좀 가치 없어지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서른 의원님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지사를 도우셨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진도 같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네. 예전에 그랬던 우리 이제 모습들을 다시 보기 바란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서른 의원님이 그때는 모르셨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사실 몇 년, 뭐 얼마 되지 않은 선거잖아요. 네. 그 선거에서도 당연히 그 녹음 파일이나 욕설 논란은 계속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있었죠. 그럼 그때도 알고도 도왔는데 이제 와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야, 서른 의원이? 그러니까 왜 그러신지 저도 궁금한 거죠. 그때도 분명히 알고 계셨던 사안일 텐데 그때는 열심히 도우시고 왜 지금 와서는 또 딴 얘기 하냐? 그러시냐. 그리고 또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쉬운 거죠. 예. 그 이재명 지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굉장히 아쉬워하시죠. 그러니까 서른 의원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네.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정도의 네.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렇군요. 네, 지금 또 다른 주제 하나 하겠습니다. 세월호 뭐 참사 관련해서 사실은 뭐 특검, 이현주 특검에서는 석 달간 조사를 이제 해봤는데 특별한 의혹, 조작 의혹이나 범죄 혐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박지민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워낙 세월호 관련된 예, 인터뷰 많이 했어요. 관련해서. 네. 예. 그 말씀의 취지는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논평하기 어렵다입니다. 사참위도 지금 그런 입장을 냈어요. 아쉽지만 분석한 후에 특검의 수사 결과와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네. 가족분들도 제가 보니까 이제 입장문을 오늘 내시려고 그러는데 입장문 초안을 제가 좀 보니까 지금 아쉽지만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평가를 못 하겠다. 네. 좀 자료를 좀 검토해 보거나 좀 더 살펴본 뒤에 하겠다. 이거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면 뭐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뭐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하도 언론이 조작 의혹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하니까 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특검이 발표한 그 자료를 제가 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 DVR이라는 영상 저장 장치를 수거하는 과정이 뭔가 좀 이상한 것 네네. 같다. 그다음에 수거된 후에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이 두 가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거기에 정부가 뭔가 개입한 거 아닌가 이런 건데요. 네, 네. 이 두 번째 파트에서 특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A라는 데이터가 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조작됐는지 아니면 뭔가 누가 손을 댔는지
알아보려면 네. 알아보려면 이거하고 대비될 수 있는 원본격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원본격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없다 지금 아쉽게도. 그래서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네. 그럼 남은 방법은 뭐냐면 이게 원본하고 같은지 다른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냥 나타난 현상만 좀 그래도 보고. 우리는 봤다. 근데 나타난 현상 자체는 이게 이제 어떤 조작의 어떤 그 직접적 증거로 보기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 발표는 특검 발표문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대비되는 어떤 원본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또 대비해서 이거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손댔구나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잘라먹고 언론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한다. 아까 특검 자체는 사실 정확히 발표를 한 건데 네. 언론이 지금 그런 문제네요. 그러니까 언론 대목들 보면 다 아무것도 없었다. 뭐 9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족분들이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욕심꾸러기인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자꾸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특검이 발표한 내용에도 네. 이런 한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강조했더니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도 눈여겨 봐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더니 어떤 언론에서는 특검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박주민은 뭐 있다고 또 얘기한다 이러면서 제목을 나 진짜 예. 진짜 너무 답답하신가 봐요. 예. 예전부터 세월호 관련돼서는 가족분들이 삭발을 여러 차례 하셨었는데 그때도 보면 언론의 어떤 그런 어떻게 얘기할까요? 왜곡 보도, 과장 보도 여기에 항의하시기 위해서 또는 이걸 막기 위해서 삭발하신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좀 언론들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논평이 앞으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될 거다. 이제 이런 본인들이 자꾸 왜곡하면서 뭘 본인들은 왜곡하고 본인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도 왜곡 보도 내지는 좀 갈라치기 하는 그런 식의 보도를 하고 또 야권에서도 이것을 이제 이용하는 듯한 이제 모양새를 보이니까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세월호 가족들이 좀 너무 심하다,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뭘 더 하라는 거냐 이런 정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분히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거나 또는 거기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세월호 기억공간 광화문에서 이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했을 때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전하는 건 당연하다. 이거는 무슨 약속을 하고 말 거 없고 네. 당연히 이전한다. 그게 네. 기본적인 입장이셨거든요. 네, 원래 그렇게. 그리고 나서 광화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세월호 그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그 공간을 그대로 예전 모습과 그대로 운영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세월호만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광화문 광장에 여러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들 어차피 기리고 꾸미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 그 중에 세월호도 거기 7년간 있었으니까 맞아요. 좀 반영해서 좀 그 정도 요구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세월호 관련된 추모 공간을 만들고 뭐 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서울시장이 그런 책무를 지고 있다는 내용이 조례도 있는데 네네. 그걸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지금 오세훈 시장을 얘기하니까 이건 너무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도 막 하여튼 그런 걸 좀 싫어하시고 안 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쪽이 어딘지를 좀 알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근로자들이 이제 일본 기업 일본 상대로 또 손해배상 청구하고 일본 기업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지난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실은 그 말이 맞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결론이 났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강제징용 근로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상 청구한 게 또 하급심에서 기각이 됐고 어제 전에도 또 유사하게 각하가 또 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법원 그냥 판결도 아니고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시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정말로 따라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하급심 재판부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반기를 드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이러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법원에서 보면은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뭐 대법원 판결, 심지어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다른 판결들을 하는 소신이 하급식 판결들이 뭐 있었어요.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네. 결국 근데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그게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조와 내용대로 정리가 되죠. 네. 예.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이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하급심에서 저런 판결을 앞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고등 법원이든 뭐 이런 데 가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하급심 판결이 달라지는 건 그냥 소신, 그냥 그 판사의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거예요? 볼 수밖에 없겠죠. 뭐 판결하는 과정에 뭐 예전처럼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예전처럼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네, 박지민 의원님한테 힘내세요. 모라니님이 저런 인간들과는 부류가 다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지금 응원하는 댓글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요즘에? 전체적으로? 뭐 육체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든 것도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부담도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도 참 광화문 기업공단 때도 좀 그랬고, 그다음에 또 법사위 제가 간사 네, 겸 네. 위원장 되리다 보니까 입법 과제들이 많이 몰려와요. 이런 법은 꼭 해야 된다, 저런 법은 꼭 해야 된다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오면 남의 법을 통과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또 은근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야당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 법사위 뭐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뭐 법 선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야당 쪽으로 또 법사위원장도 넘긴다, 내년에.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많이 화가 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뭐 저는 이제 20대 국회 때도 법을 발의했었어요.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기능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체계작구 심사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사위에서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상원이 되고 네. 법사위의 어떤 운영에 따라 전체 국회가 파행이 되기도 하고, 또는 법사위를 지렛대 삼아서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에 따라서 아무 문제 없는 법도 잡히기도 하고, 또 꼭 통과돼야 되는 법안도 통과가 안 되기도 하고, 네. 문제 있는 법인데 안 돼도 통과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꼬였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작구 심사를 하되 체계작구를 법사위에서 독점하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네, 원래는 그 기능대로. 예, 원래는 각 상임위에서 체계작구 심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원래대로 각 상임위에 좀 나눠주는 그런 체제로 좀 해야, 이 기회에 해야 좀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근데 어느 야당이든 여당이든 본인들이 법사위를 잡을 수 있다, 법사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기대 때문에 법사위를 손을 안 대려고 그랬었어요. 내가 할 때 좀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약화시켜? 네. 그런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이 기회에 좀 법사위 기능을 좀 손을 좀 정상화시켜서 국회 전체가 다 정상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은 박지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